안녕하세요. 2026년 DSB 스터디 에이전트 AI 2주차 코그니티브 아키텍처스 개론의 두 번째 세션을 맡게 된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 연구실의 석사과정 김한결입니다. AI 에이전트 스터디의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주까지 코그니티브 아키텍처스 개론을 마무리하면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체인 오브 థాట్ 추론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목차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며 서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에이전틱 AI 시스템의 방법론은 아직 표준화된 설계 정답이 없고 성능과 안정성 개선을 위한 지식이 상당히 엠피리컬하게 축적되고 있습니다. 분야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코그니티브 아키텍처의 개념이나 에이전틱 시스템 필수 구성 요소의 피상적인 논리나 필요성 자체는 매우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조금 깊이 들어가기 애매한 감이 있고, 그렇다고 AI 시스템의 방법론을 조금 더 수평 확장을 하기에는 너무 엠피리컬한 지식을 케이스 스터디로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다소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그니티브 아키텍처 세션이지만 이번 스터디에서는 대표적인 설계 패턴 및 분류 소개와 에이전트에 대한 연구적 관점에 조금 더 초점을 두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AI 에이전트의 구조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AI 에이전트를 바라본 하나의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저희 연구실의 지난 스터디 주제였던 컨트롤 시스템과 조금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컨트롤 시스템은 어떤 목표, 레퍼런스 값이나 트래젝토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한 번의 프로세스로 완벽하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재기적인 수정 작업을 거쳐가면서 그 레퍼런스 밸류 혹은 트래젝토리를 점진적으로 따라가는 혹은 맞춰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AI 에이전트도 문제 해결의 자율적 수행을 위해 피드백 루프를 포함한 재기적인 구조의 코그니티브 아키텍처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디폴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단일 LLM의 추론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신뢰 가능하고 재현 가능한 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통해서 인간처럼 특히 잘못을 하더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재기적으로 개선을 해내가면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AI 에이전트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observation, planning and reasoning, 그리고 action, 그 다음에 액션으로 바뀐 스테이트를 또 한 번 observation을 해서 그 관측 결과를 reflection을 거쳐서 다시 플래닝과 리즈닝을 수행하는 이런 피드백 루프를 어, 갖는 것이 기본적인 AI 에이전트의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 구조를 기반으로 performance, robustness, reliability, security의 개선을 위해 시스템의 structure, process, interface를 구성하는 것이 AI 에이전트 연구의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이런 AI 에이전트의 구조에는 대략 어떤 분류들이 있는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겠지만 이 우측 위에 있는 The Landscape of Emerging AI Agent Architectures for Reasoning, Planning and Tool Calling 이라는 서베이 논문을 바탕으로 간단한 분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우선 에이전틱 시스템을 구성하는 LLM 모델의 개수에 따라서 싱글 에이전트 아키텍처와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LLM으로 구성되는 이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는 또 다시 모델끼리 소통하는, 협력하는 구조에 따라서 두 극단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한쪽 극단은 버티컬 아키텍처이고 다른 한쪽은 호리존털 아키텍처입니다. 이 네 개의 개념은 뒤에서 더 자세히 후술하기로 하고요. 이 구조와 별개로 이제 에이전틱 시스템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컴포넌트로는 LLM, 툴, 그리고 메모리를 저장할 데이터베이스 등이 있겠고요. 프로세스로는 리즈닝, 플래닝, 툴 컬링을 기본적으로 거쳐서 추론 및 과업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싱글 에이전트와 멀티 에이전트의 특징이나 예시를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싱글 에이전트 아키텍처는 단일 언어 모델이 모든 권한을 갖고 리즈닝이든 플래닝이든 툴 컬링이든 모든 것을 실행하는 에이전트입니다.
당연히 단일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타 모델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없으나 인간의 개입은 가능하도록 열어두고 있습니다. 싱글 에이전트라고 항상 멀티 에이전트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잘 정의되어 있다면 하나의 모델이 모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이것도 엠피리컬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속담에 빗대면은 백지장은 맞들지 않고 혼자 드는 것이 더 낫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백지장이 아닌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 복수의 언어 모델로 구성하는 것이 훨씬 더 성능이 높을 수 있는데요. 여러 언어 모델에게 서로 다른 페르소나, 권한, 역할을 부여하고 이들이 서로 소통하고 지시하면서 협력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구조를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다만 여러 에이전트가 분업을 하기 때문에 성능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지만 여러 모델을 사용하면서 불필요한 행동, 정보 누락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행동이라 하면은 쓸데없는 툴을 호출한다든가 아니면 서로 과업과 상관없는 무의미한 안부 인사나 잡담 같은 것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차치하고 성능을 조금 극대화할 수 있다면 복잡하고 모호한 과업 수행에는 싱글 에이전트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적합한 감이 있고요.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는 언어 모델을 여러 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구성이 가능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크게 버티컬 아키텍처와 호리존털 아키텍처라는 두 극단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서베이 논문에서는요. 이제 싱글 에이전트 아키텍처의 장단점과 그 예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타 모델이나 유저의 피드백이 불필요한 well-defined problem에 대해서는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에 비해 상대적인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작업이 복잡해질수록 단일 모델에게 주어지는 로드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도구와 작업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툴이 너무 많다면 어떤 서브 태스크에서 적절한 툴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선택의 난이도가 상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브 태스크가 많아지는 것 자체도 정보 혼재로 인한 성능 하락, 그리고 서브 태스크의 방향이나 개수가 많아짐에 따라 워크플로우 생성과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간단한 예시를 들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레이즈입니다. 리액트라는 에이전트 방법론에 short 그리고 long memory 메커니즘을 추가한 에이전트 시스템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구조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전 시간에 살짝 다루었던 리액트를 기반으로 조금 더 발전시킨 오른쪽 그림과 같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리액트를 사실 알아야지 레이즈를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리액트는 이 뒤에 다른 세션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컨트롤러 그리고 툴 콜링, 프롬프트 입력과 결과물 출력, 그리고 메모리의 리트리벌과 리딩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의 모델로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를 도입한 끝에 특정 태스크들에서 기존 연구들에 비해 높은 성능을 보이긴 했는데요. 다만 복잡한 로직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좀 극적인 예를 들면은 세일즈를 시켰더니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는 등의 문제도 보고되었다고 하고요. 이러한 문제는 복잡한 과업을 주었을 때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때로 헷갈리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복수의 LLM에게 페르소나 역할 권한을 부여하여 복잡한 과업을 여러 모델이 협력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구조이고요. 이 조직 구성의 두 극단을 버티컬 그리고 호리존털 아키텍처로 나눈다고 했는데 먼저 버티컬 아키텍처는 하나의 리더 에이전트에게 다른 모든 에이전트들이 보고하는 구조입니다. 이 부하라고 표현하겠는데 부하 에이전트들은
리더와만 소통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에이전트들 간의 분업이 매우 명확하고 이것을 리더가 분배하기도 합니다. 다만 소통 자체는 리더와만 주로 하지만 리더와의 소통 내용은 모두에게 공유되도록 다른 부하 LLM에게도 공유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리존털 아키텍처는 버티컬 아키텍처와는 반대로 모든 에이전트들이 평등하며 집단적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입니다. 서로의 소통 내용이 모두 공유되고 참고할 수 있도록 공용 스레드에서 모든 소통을 수행하면서 모든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특정 하나의 리더로부터 과업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스텝마다의 특정 태스크나 툴 컬링에 각 에이전트가 모두 자원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챗GPT에게 버티컬 아키텍처 그리고 호리존털 아키텍처라는 두 극단 사이에 기존에 제한된 에이전틱 시스템 연구들이 대략 어느 쯤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지를 스코어링을 부탁해서 그 스코어대로 그려본 것인데요. 여러 방법론들이 있지만 여기서 메타GPT와 딜런이라는 두 연구를 이 아키텍처의 느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간략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메타GPT입니다. 메타GPT는 에이전트끼리의 무의미한 잡담, 아까 말씀드렸던 conversational noise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모델들에게 structured output을 강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정보 공유에 publish, subscribe 메커니즘을 도입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인 연구입니다. 이 publish, subscribe 메커니즘에 대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한 공간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되 각 에이전트의 목표 및 과업에 관련된 정보만 읽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각 에이전트에 관련된 정보만 읽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모델이 아웃풋하는 structured message에 메타 정보를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모델이 담당한 그리고 출력한 결과물이 대략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지를 의미하는 메타 정보를 추가하고 그리고 에이전트도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정보를 매칭해서 관련된 정보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차피 관련된 정보만 읽도록 할 것이라면 대체 왜 모든 정보를 한 공간에 공유하는지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이는 각 에이전트에게 줄 정보를 따로따로 생성하게 되면은 에이전트에게 전달하는 정보 간에 위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에이전트에게 주어야 할 정보인데도 주지 않거나 과한 정보를 주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공간에 같은 정보를 일단 깔아둔 채로 거기서 관련된 정보를 픽업하는 느낌이고요. 이 메타GPT는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수직적 업무 구조와 분업 그리고 정보 흐름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버티컬 아키텍처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딜런입니다. 호리존털 아키텍처에 조금 가까운 예시로 가져온 것인데요. 이 구조는 공용 스레드에서 함께 과업을 수행한 다음에 라운드마다 각 에이전트의 기여도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가된 기여도가 가장 높은 상위 탑 K개의 에이전트만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도록 하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운드라는 표현은 별게 아니고 모든 모델이 각 한 개의 메시지를 생성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스텝 또는 라운드입니다. 여기서 기여도 평가는 별도의 LLM 랭커가 있거나 요 태스크에 참여한 에이전트끼리의 peer 레이팅을 통해서 수행하게 되고요. 이렇게 라운드마다 상위 에이전트들이 진출하는 정책을 통해서 라운드를 반복하면서 팀 구성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입니다. 리더 없이 수평적으로 협력하여 과업을 수행한 후에 성과 기반으로 계속해서 멤버 재편이 이루어지므로 호리존털 아키텍처에 매우 가깝긴 하나 어쨌든 별도의 LLM 랭커가 존재해서 이를 내려다보면서 마치 에이전트들을 평가하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완벽한 호리존탈 아키텍처까지는 아니고 상당히 수평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이전틱 시스템의 Environment, Action, 그리고 Evaluation 파트입니다. AI 에이전트의 구조에서 갑자기 Environment, Action, Evaluation으로 넘어가는 이유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AI 에이전트는 등장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LLM 베이스드 서비스로서 이미 너무 널리 이용되고 있고 그 놀라운 유용성과 범용성 때문에 서비스로서의 기능적 구현에 다소 집중하게 되기 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AI 에이전트라 하면 LLM들을 어떤 구조로 엮어서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직관적으로 너무나 잘 이해는 되지만 AI 에이전트가 연구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 잘 공감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를 통해서 AI 에이전트의 연구적 관점에 공감하는 것이 기능적 구현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선행적으로 필요하다는 성찰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제한 시간 내에 AI 에이전트의 연구적 측면을 서술하려면 어떤 주제를 잡는 것이 좋을까 그 방향성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 NLP와 에이전트에 대해 상당히 깊은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 김재희 박사과정님께 조언을 구했는데요. 저는 제이나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김재희 선배님께서 AI 에이전트의 이밸류에이션을 다루는 것이 연구적 측면을 이야기하기에 좀 적합할 수 있다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밸류에이션을 다루다 보면 자연히 인바이러먼트와 액션에 대한 내용이 동반된다고도 말씀하셔서 이를 중심으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롤아웃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용어가 에이전틱 시스템의 이해에 엄청 필수적이라기보다는 이 용어를 이해함으로써 에이전틱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감을 잡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까 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롤아웃이란 것은 에이전트가 어떤 환경에 들어가 관측, observation을 하고 액션을 함으로써 이제 environment와 에이전트의 스테이트가 변화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과정을 시간에 따라 전개한 트래젝토리를 의미합니다. 즉, observation, action, state transition, 그리고 또다시 observation의 기록, 그러니까 로그를 의미합니다. 전술했듯이 논리적인 설계를 엠피리컬하게 검증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 특정 환경 하에서 설계한 에이전트가 어떤 자취를 보이느냐, 그 자취가 가장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AI 에이전트를 연구한다는 것은 결국 롤아웃을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롤아웃의 개념을 고려했을 때 그 로그 구성은 직관적으로 아래 3요소가 있겠습니다. 먼저 environment는 에이전트에게 observation을 제공하고 에이전트 액션을 받아 그 다음 스테이트로 전이시키는 환경 그 자체이고요. 액션은 그 environment 하에서 에이전트가 취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evaluation은 이 롤아웃,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보이는 트래젝토리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밸류에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행동의 분류를 나누고 세부 평가 기준을 위한 개념적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개 요소를 합리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연구적인 가치를 위해서는 필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AI 에이전트의 성능은 단일 모델의 지능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어떤 행동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얼마나 재현 가능하게 좋았는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environment입니다. 환경은 이런 아래 5가지 구성 요소 정도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요. 각 구성 요소들에서 에이전틱 시스템을 설계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측할 때는 관측 결과의 형태가 태스크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텍스트와 같은 단순한 형태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GUI를 조작하는 경우에는 웹페이지와 그 웹페이지를 스크린샷 찍은 이미지가
관측 결과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밖에 로그나 DB 스키마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스테이트는 모델의 액션에 따른 결과를 관측하고 또는 추정해서 그 결과를 이용해 정의한 특정 시점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관측 말고도 추정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관측이 현재 스테이트를 언제나 정확하게 묘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로보틱 AI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트랜지션은 모델의 액션이 상태를 변화시키는 규칙입니다. 이 에이전트 액션이 environment와 에이전트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은 디터미니스틱한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스토캐스틱할 수도 있는데요. GUI를 조작하는 경우가 디터미니스틱한 것에 가까울 것 같고 로보틱 AI의 경우가 스토캐스틱한 상황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상과 목표를 설계할 때에는 명확한 정답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꼴이 한 가지인지 아니면 다목적 최적화가 필요한지 이러한 여부를 고려하면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에 따라서 특정한 제약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소요 시간, 토큰, API rate limit, 그리고 비용이 중요한 매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 B2C 일반 유저들을 대상으로 할 때 특히 세이프티 룰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액션입니다. 에이전트의 액션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아래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이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의 최소 단위가 너무 크거나 작으면은 평가도 어렵고 애초에 정책을 학습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용도 중요한데요. 소요 시간, 투얼 컬링 횟수, 실패 시 복원 비용 등 단순히 목적을 달성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현실적인 최적화도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지표들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태스크에 따라 안전성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감한 정보를 전송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행동은 검토와 승인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에이전트에게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룰-베이스드 폴리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커버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앞에서 컨트롤 시스템에 빗댄 것처럼 에이전트 시스템 역시 한 번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재기적인 프로그레스를 거치기 때문에 이번 스텝에서 목표 달성을 실패하더라도 이를 재시도하거나 이전 스테이트로 되돌리거나 지금까지 시도한 것과는 다른 대안을 탐색하는 등의 리커버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모델의 액션을 설계하더라도 다양한 페일리어 모드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실패의 유형들을 미리 고려해야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가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툴을 사용할 때는 존재하지 않거나 틀린 툴을 호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고요. 웹상에서 동작하거나 GUI를 조작할 때에는 잘못된 기능을 조작하거나 불필요하거나 태스크와 무관한 사용을 하는 등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2가지, 시큐리티와 세이프티가 상당히 치명적인 리스크를 동반하는데요. 시큐리티의 경우 외부에서의 어택이 얼마나 성공하는지 그 비율이나 아니면 데이터 exfiltration, 탈취가 얼마나 성공하는지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에이전틱 시스템의 강건성, 시큐리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LLM 연구에서도 상당히 중요했던 세이프티가 여전히 에이전틱 시스템에서도 중요한 화두입니다. 데이터나 메모리를 포이즈닝하는 시도, 그리고 incorrect permission이 일어나는 경우 이러한 것들을 총칭해서 세이프티로 정의하고 있고, 이 마지막 두 가지 시큐리티와 세이프티 페일리어 모드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간한 텍서노미 문서가 백서로 발간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밸류에이션입니다. 계속 언급드렸던 것처럼 에이전틱 시스템은 인간처럼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이므로 일반적인 딥러닝 모델들과 다르게 하나의
골, 하나의 중요한 아웃풋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목적 최적화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성공 여부 외의 평가 지표가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정답은 없지만 아래 6가지 정도로 유형화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task success, 그러니까 목표 달성률, 정답률, 완료 여부 등을 평가해야 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비용, 다른 말로 efficiency는 스텝 수, 시간, 토큰, 툴 컬링 횟수, 비용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택이 늘어오는 경우랑 데이터의 노이즈가 혹은 observation의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툴 컬링이 실패하는 경우 등에 대한 대처를 할 때 성능을 여전히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 로버스트니스도 상당히 중요한 평가 지표입니다. 그 밖에도 reliability, safety, policy compliance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human satisfaction은 위의 정량 평가 지표들과는 다르게 인간 유저가 정성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human satisfaction 평가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각 evaluation 평가 지표 유형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3가지 벤치마크 연구를 소개드리려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에이전트 벤치입니다. 이 연구는 LLM을 에이전트로 보고, 그러니까 에이전틱 시스템을 특별히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로컬 모델이나 LLM 서비스를 에이전트로 보고 멀티 라운드 의사결정이나 행동이 필요한 태스크들을 정의해서 그 완성도, 성공률을 정량 평가합니다. 여기 보이는 스탯 평가 팔각형에 각 꼭지점, Operating System, Database, Knowledge Graph 같은 하나하나가 태스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8가지 방향의 복잡한 태스크들을 설정해서 각 태스크별로 적합한 워크플로우와 프롬프트를 설계해서 모델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이 유저는 계속해서 지시와 함께 환경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에 맞추어 각 LLM은 에이전트로서 체인 오브 폿과 액션의 형태로 출력을 해서 태스크를 잘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다음은 OS 월드 휴먼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에이전트 벤치가 태스크의 성공 여부 또는 성공률에 집중했다면, 여기서는 웹 앱 OS에서 직접 컴퓨터를 조작하는 오픈엔디드 태스크를 에이전트에게 수행하도록 한 후 성공까지 걸리는 소요 시간, 생성 토큰 수, 레이턴시 등의 이피션시를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벤치마크입니다. 모델은 매 스텝마다 observation, reasoning planning, 그리고 액션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보면 웹 앱 OS 상에서 GUI를 직접 조작하면서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면을 스크린샷을 찍은 다음에 스크린샷 내에 있는 정보를 인식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맞는 액션을 한 후에 그 액션에 따라 변화한 스테이트를 새로운 스크린샷으로 관측을 합니다. 그 관측 결과를 보고 리플렉션을 하여 기존의 플랜을 수정하게 되고요. 수정 또는 이제 프로그레스를 하게 되고,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인간이 쓸 때처럼 당연히 GUI 조작은 여러 스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연히 스텝마다 계속해서 LLM이 호출되면서 이 호출이 누적되어 레이턴시가 발생합니다. 위에 있는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처음 리트리버를 할 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레이턴시는 플래닝과 리플렉션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레이턴시를 보고한 피규어에서 보면은 A11Y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Accessibility Tree의 약어로 현재 UI의 구성 요소를 스크린샷뿐만이 아니라 트리 구조의 노드로 나타내는 표현법입니다. 이 오리지널은 A11 트리 추가 전 기본 스크린샷 기반으로 수행했을 때 발생하는 기본 레이턴시를 의미하고요.
LLM이 의미하는 건 요 A11 트리 때문에 트리 생성 시 시간이랑 트리 생성하는 시간이랑 트리 데이터가 프롬프트에 추가되면서 발생하는 지연 시간, 이렇게 두 가지 추가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LLM 자체의 추론 지연이 늘어난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A11Y를 추가했을 때 성능 자체는 오르지만 레이턴시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피규어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에피션시를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벤치마크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벤치마크 연구는 컴퓨터 사용형 에이전트 CUA의 안정성과 성공률을 측정하기 위한 벤치마크입니다. 에이전트가 직접 컴퓨터를 조작해 태스크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유저의 오남용, 외부로부터의 공격, 그리고 LLM 에이전트 자체의 오작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다루는 벤치마크이고요. GUI와 기타 인터페이스를 직접 조작하면서 발생하는 정보는 스크린샷과 A11Y 트리를 사용해서 observation을 수집합니다. 이 observation을 기반으로 플래닝을 수행하고 LLM 에이전트가 마우스와 키보드를 직접 조작해서 액션을 수행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태스크에서 세 가지의 리스크 카테고리를 정의하고 이 세 가지 카테고리 하위에 총 150개의 태스크를 정의해서 벤치마크로 제안했습니다. 먼저 카테고리 1은 deliberate user misuse, 그러니까 의도적인 유저의 오남용을 유형화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유저가 좀 harmful한 요청을 LLM 에이전트에게 주었을 때 이 에이전트가 이것은 유해한 요청이므로 지시를 거부하겠다. 이러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체크하고 이를 통해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목표인 태스크입니다. 두 번째는 prompt injection attack인데요. 유저가 최초로 지시한 액션을 수행하는 도중에 외부에서 프롬프트를 인젝션 함으로써 기존과 다른 요구, 특히 유해한 요청을 하는 경우에 원래 사용자 요청을 그대로 수행하고 주입된 인젝션 어택은 충분히 무시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카테고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misbehavior인데요. 이것은 외부에 공격하고 무관하게 LLM 에이전트 자체가 시키지도 않은 과잉행동 또는 실수를 하거나 이기적인 행동, 예를 들어서 LLM이 끊임없는 리플렉션과 유저의 피드백을 통해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데 자기 평가를 좀 후하게 한다던가 어떤 정보를 왜곡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유도한다든가 하는 등의 편향된 이기적 행동을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LLM이 사고치지 않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카테고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 A를 지워달라고만 했는데 그 파일이 포함된 폴더 전체를 삭제한다든가 하는 등의 리스크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았던 것과 달리 성공률과 efficiency 외에도 외부로부터의 어택이나 오작동, 유저의 악용 같은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중에 점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벤치마크였습니다. 이제 본문을 마치고 컨클루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 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먼저 AI 에이전트의 구조에 대해 요약을 하자면 구성 LLM 모델 개수에 따라 싱글과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로 분류할 수 있었고요. 이 중 멀티 에이전트 구조는 다시 vertical 그리고 horizontal 아키텍처로 세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극단 사이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는 수직적 지시 혹은 분업으로 돌아가는지, 그 반대로 수평적 협력 또는 논의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태스크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분류의 구조 중 어떤 것이 적절한지 선택적으로 설계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AI 에이전트를 연구로서 조금 더 잘 바라보기 위해서 이빌리에이션 관점에서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계한 구조의 단순 구현을 넘어서 연구적 가치의 확보를 위해서는 이게 그냥 적당히 돌아간다 하는 식의 휴리스틱한 정성평가가 아니라 충분한 정량평가와 정성적 해석이 양립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적절한 평가를 위해서는 에이전트에게 주어지는 environment와 그 환경 하에서 요구되는 액션을 잘 정의하고 해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LLM의 범용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완전히 종합적이고 보편적인 평가 지표를 제한한 벤치마크는 없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태스크를 잘 정의하고 그에 적합한 평가 방법과 주요한 지표를 수평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에이전트 AI 2주차 두 번째 세션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